네, 플렉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벌써 오늘이 플렉스 웨비나 시작한 지 이제 올해 마지막 웨비나가 됐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올해 2월에 처음 이제 맘시터의 양생의 리드님을 모시고 이제 조직 문화 빌드업을 주제로 이제 웨비나를 진행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올해 마지막 웨비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많은 이제 성장하는 조직 그리고 특히 초기 조직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한 단계를 건너갈 때 이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이제 중간 관리자, 팀장의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신 만큼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실무 이제 팀장 경험을 갖추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HR 담당자의 사이드가 아닌 이제 실제로 팀원분들을 이제 매니징하고 성과를 내는 어떤 과정들을 같이 경험하신 분을 모시려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서현직 이제 그로스 마케팅 팀장님을 모였습니다. 이제 서현직 팀장님은 이전에 토스 그리고 샌드박스 네트워크, 마이리얼 트립 그리고 지금은 이제 29cm의 그로스 마케팅 팀장을 맡고 계시고요. 오늘 어떤 내용을 들려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자리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기소개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서현직이라고 하고요. 연말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찾아주신 만큼 또 좋은 인사이트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한 내용 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잘러 팀장을 만드는 필수 스킬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 다시 한번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년 차 마케터고요. 팀장은 지금 저도 횟수를 세보니까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동안 마케팅과 팀장을 같이 해오고 있고, P&G라는 외국계 제조업 회사죠. P&G라는 회사에서 처음 마케팅 커리어를 시작해서 이후에는 뭐 토스, 마이리얼 트립, 그리고 지금은 29cm 등에 이르는 스타트업에서 주로 마케팅을 하면서 팀장 역할을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조업부터 이커머스 그리고 이제 외국계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겪은 팀장으로서의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고자 오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 넘어가기 전에 제 또 자랑을 조금 하고 이제 지나가자면 나름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마침 또 어제 발표가 됐는데 제가 브런치에 꾸준히 글을 썼던 어느 날 팀장이 되었다라는 브런치북이 있는데 또 좋은 기회에 또 브런치북이라는 2022년 브런치북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오, 내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내년 여름 정도에 책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팀 관리라던가 팀장이 낯선 분들은 그래도 제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 여름을 한번 또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이제 팀장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바쁜 팀장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뭘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인사 담당자분들이 팀장들이 좀 교육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열의가 없는 것 같다, 고민과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되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받았던 또 교육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란해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도 팀장이고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교육이었을 때 되게 좋았다라는 좀 조건들을 나눠보면 어, 오늘 그리고 내일 업무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바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교육인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멀지 않은 가까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야기를 함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 이미 성공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가까이에서 나와 비슷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뜬구름 잡는 이론이나 좀 이제 허황된 얘기보다는 내가 바로 이제
손에 구체적으로 잡고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교육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시적절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육이 있었을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팀장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에 맞는 주제를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가 2022년 마지막에 서 있고 이제 2023년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많은 팀장님들이 23년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다들 뭐 익숙하신 내용이시겠지만 23년에는 되게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로부터 이제 완전한 리오프닝도 예상이 되고, 그러면 아마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대감이 크시겠죠. 동시에 물가나 금리가 전례 없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될 거라는 가능성도 그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같이 스타트업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소비재 산업에서는 아마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일을 하고 계시건 어떤 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건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팀장님들이 아마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지금 팀장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신 내용일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렇게 내년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목표와 KPI를 수립을 할 거냐. 이게 하나 이제 고민을 하시고 계신 내용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찌됐건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회사 내부에서의 변화도 많을 텐데 새로운 일도 필요할 거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필요할 텐데, 이런 일들을 또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진행하기 위한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인사 담당자분들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이제 스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KPI 설정하는 것에 대한 거고요. 여기 제가 이제 셀프 익스플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말 그대로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잘 스스로 설명해 줄 수 있는 KPI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스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이제 KPI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KPI라는 말을 떠올리면 되게 가깝게도 느껴지고 또 멀게도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 저희가 회사에서 하는 말이 KPI와 목표이고, 이를 또 잘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다가도 구체적으로 그럼 KPI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말인즉슨 이제 KPI와 목표라는 게 내가 매일 신경 쓰고 달성해야 되는 가까운 것이면서도 막상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더 고도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또 막상 되게 막막한 게 KPI와 목표인 것 같아요. 먼저 KPI와 목표가 어떤 건지를 정의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내용 먼저 들고 와 봤습니다. 여러 이제 팀장님들과 혹은 뭐 동료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KPI와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큰 거는 목표고 작은 거는 KPI다.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거창하고 좀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힘들어 보이는 거는 목표고, 그거보다는 좀 더 수위가 낮고 작은 것들이 KPI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개인에게 주어진 목표가 KPI고 그것들이 모여서 회사에게 주어진 목표가 목표다라고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말인즉슨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과업의 규모나 난이도나 혹은 그 과업이 개인에게 이제 속해 있느냐, 책임 여부가 개인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회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목표와 KPI를 단순하게 나누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주니어 분들과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특히나 주니어 분들은 KPI라고 하면 인사고과 기간에 본인의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 강의의 제목처럼 일잘러 팀장, 즉 이제 팀의 성과를 잘 구축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KPI와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I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KPI를 설명드릴 때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비유 방법이 도미노에 비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미노에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미노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도미노를 이루고 있는 그 블록 하나하나들은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와 KPI도 그런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도 그리고 KPI도 둘 다 정량화된 수치에 어떤 타겟과 골이 주어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뭔가 달성률을 따지고 진척률을 챙기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KPI와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연결과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미노라는 것도 사실 세워놓기만 하면 의미가 없고 이걸 쓰러뜨림으로써 연쇄적인 흐름을 만드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넘어지는 도미노를 인풋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넘어지는 도미노를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아웃풋을 넘어뜨리기 위해 인풋을 하는 거죠. 여러 도미노 블록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되고 먼저 이제 앞에 있는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또다시 이게 그 다음 블록을 넘어뜨리면서 인풋이 아웃풋이 되고 또 그 아웃풋이 또 다른 것에 인풋이 되어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KPI도 그런 이제 연결과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넘어지는 블록이 결과라고 하면 중간에 넘어지는 블록들이 KPI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풋과 아웃풋의 연결과 흐름이 필요하고 그 연결과 흐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도미노, 즉 목표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 이제 KPI와 목표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고 마지막 키워드를 제가 선택으로 넣어놨는데요. 선택은 도미노란 걸 할 때 저희가 마지막 그 블록을 넘어뜨리기 위해 다양한 루트로 그 도미노 블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직선으로 세울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이렇게 둥그렇게 세울 수도 있고, 결국 이제 그 도미노를 구조화하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직선으로 갈지, 여러 갈래로 갈지, 한 갈래로 갈지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KPI의 연결과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서 목표와 연결시키느냐는 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KPI와 목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KPI가 인풋이라고 하면은 목표는 아웃풋이 될 거고 KPI가 과정이라고 하면 목표는 아마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KPI가 선행하는 지표일 거고 목표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후행 지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KPI와 목표는 제가 이제 도미노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렇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서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KPI와 목표의 설정법이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팀 관리 기법인 목표 관리 기법인 OKR과 같은 거냐, 뭐 다른 거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결국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OKR이라는 것도 다들 아시겠지만 OKR은 이제 O와 KR의 이제 합인 거고 O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KR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서 O를 달성하자라는 개념으로 전체 팀의 이제 KR과 O를 관리를 하는 건데 저는 이 KPI와 목표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목표란 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KPI들의 인풋과 아웃풋의 연결 흐름을 만들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풋과 아웃풋들을 구조화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K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이제 KPI를 수립해 보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월드컵이 있었죠. 네. 저도 사실 일하느라 많이 못 챙겨봤는데 되게 화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축구에 월드컵 있었으니까 이제 축구를 주제로 KPI를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왜 또 축구팀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전 마케팅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마케팅과 관련된 KPI로 사례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마케팅은 사실 지표가 많으니까 그게 가능하다. 마케팅은 뭐든 다 지표할 수 있고 KPI라는 게 많으니까 예시로 가능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축구팀의 KPI를 생각하면서 예시를 들면 다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축구팀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두 다 이제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팀의 KPI를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축구의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당연히 축구의 목표는 이제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리, 이긴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총 실점보다 우리가 골을 먹히는 것보다 총 득점이 많으면 이기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인풋이 득점이 될 거고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골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저희가 골을 넣는 게 우리 팀의 목표라고 한번 가정하고 KPI를 한번 세워볼게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축구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골이라는 게 들어가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팅을 많이 해야 골이 들어갈 거고 당연히 슈팅 횟수가 많아야 될 거고 슈팅 횟수뿐만 아니라 그 슈팅의 성공률도 높아야 골이 들어갈 겁니다. 골은 슈팅 횟수 곱하기 슈팅 성공률이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데요. 슈팅 횟수나 슈팅 성공률이 높아지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올라가야만 골이 올라갑니다. 이 등식은 이게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각각의 이 블록들이 올라도 그만 안 올라도 그만 그냥 오르면 좋은 거지가 아니라 골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슈팅 횟수나 슈팅 성공률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오르거나 둘 다가 올라야 돼요. 이게 이제 등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잘게 쪼개 볼게요. 슈팅 횟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축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팅은 보통 공격수가 하니까 공격수가 패스를 받아야겠죠. 이제 공격수가 얼만큼 많은 이제 패스를 받는지도 중요할 거고 이 공격수가 슈팅을 하려면 상대편 이제 수비수들을 따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공격수의 돌파 성공률이 중요할 겁니다. 그럼 결국 어, 우리 팀 공격수의 슈팅 횟수는 우리 팀 공격수가 받은 패스의 횟수 곱하기 이 공격수의 돌파 성공률, 그러니까 상대편 수비수를 얼마나 이제 떨쳐냈느냐, 슈팅 찬스를 만들었느냐에 또 곱이겠죠. 이렇게 점점 더 이제 세분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공격수는 어떻게 해야 많은 패스를 받을까요? 아마 수비수가 이제 패스를 해줘야 될 거고 수비수가 패스를 해주려면은 수비수가 이제 패스 횟수가 많아야 될 거고 수비수가 이제 우리 공격수에게 패스해줄 때 패스 성공률이 더 높아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르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올라야만 공격수가 받는 패스가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비수의 패스 횟수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수비수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공을 뺏기 위해서 수비 경합 횟수가 많아야 될 거고 실제로 수비 성공률이 높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공을 내 걸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비수가 패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경합 횟수 곱하기 수비 성공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축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공식을 정리해 보면 아 축구가 이런 맥락으로 돌아가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정리하면 우리가 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비 경합 횟수 곱하기 수비 성공률 이거에 곱하기 수비 패스 성공률 곱하기 공격수의 돌파 성공률 곱하기 슈팅 성공률이 되면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면 좋은 거, 안 오르면 안 좋은 개념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골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5가지 블록들의 수치가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슈팅 성공률이 높아지거나 뭐 돌파 성공률이 높아지거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과관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과 흐름이라는 게 결국엔 이제 인과관계를 말하는 건데 골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들 중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을 모아서 등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KPI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골이라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 이제 등식의 오른쪽에 적혀 있는 5가지 요소가 KPI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KPI는 반드시 올라야만 목표가 달성되는 인과관계를 가진다라는 거고 이렇게 KPI를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감독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되게 간단해져요. 이 5가지 요소들 중에 뭐가 약한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팀은 경합 횟수 좋고 패스 성공률 높고 돌파 성공률 좋아. 근데 공격수의 슈팅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수비수의 수비 성공률이 떨어진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약한 고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그 약한 고리에 팀의 리소스를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골이라는 수치가 올라갈 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PI 설정을 잘하는 것만 잘하고 이를 관측해서 약한 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목표 달성에 엄청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PI가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도미노의 비유를 할 때 KPI로 선택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이제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뭐 전 축구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첫 번째 공식은 벤투 감독님이 추구했던 방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수비수와 공격수의 패스, 막 돌파, 막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제 점유율 축구를 하기 위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여기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네. 2002년에 또 우리 히딩크 감독님을 네. 생각해 보면 그분은 체력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팀을 바라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히딩크 감독님이 이 골이라는 KPI의 등식을 세워 보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세우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수가 1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 포인트. 여기서 이제 공격 포인트라 함은 어시스트와 골의 이제 포인트를 합산한 개념입니다. 공격수의 공격 포인트 분당 그 포인트를 구하고 곱하기 체력 유지 시간을 하면은 우리 축구에 90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총 공격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이제 각 포지션별로 더하는 겁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히딩크 감독님은 체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탈 사커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등식을 이렇게 만드셨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유지 시간이란 게 되게 중요한 변수였고 각 포지션별로 그 공격 포인트를 늘리기 위한 체력 유지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핑크 감독님은 똑같이 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KPI들의 연결 흐름을 만들었어요. 즉 팀장이 우리 팀을 어떻게 바라보고 KPI의 흐름과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팀의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KPI를 도미노처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팀의 전략이 되고 방향성이 될 수 있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길게 축구 얘기를 했는데 좀 요약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했냐, 어떻게 해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그냥 가만히 아마 내버려 두면 이게 너무 얽히고 설켜서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가장 큰 인과관계를 가지는 변수들을 정량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변수들 중에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어떤 변수들이 서로 이제 상호관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 즉 목표가 되겠죠. 목표를 위해서 KPI들을 이제 위계를 만들고 구조화를 하고 가장 하단에 있는 이제 KPI들이 여기서 이제 가장 우측이 되겠죠. 가장 우측에 있는 KPI들이 우리의 실행과 실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 팀이 여기 집중해서 여기 있는 수치들을 높이면은 그 왼쪽에 있는 KPI들이 높아질 거고 결국 목표가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팀장님들이 KPI들의 위계를 잘 생각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KPI들을 그럼 왜 또 두 단계로 나눠야 되냐? 이게 이제 결국 팀원들의 행동을 더 잘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건데요. 보통 결과 지표와 행동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정한 KPI들을 결과 지표, 행동 지표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행동 지표라 함은 가장 마지막으로 도출된 KPI들이고 이 인풋은 우리 팀의 실제 이제 액션, 우리의 이제 어떤 행위에 의해서 높이거나 낮추는 게 가능한 레벨의 KPI들을 행동 지표라고 부릅니다. 팀원들이 실제로 올릴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들로 만들어지는 결과 지표가 있고 그게 목표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KPI를 세분화하면 할수록 팀원들은 더 구체적인 액션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이제 거래액을 늘리자라는 목표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대표님들이. 네. 그게 아마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목표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거래액을 늘리자라는 건 어떠한 행동도 의미하진 않아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결과 지표와 행동 지표를 나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매자 수가 늘어도 되고 구매자당 결제액이 늘어도 돼요. 이 두 가지가 그럼 아마 결과 지표에 들어갈 거고 근데 이 결과 지표마저도 팀원들의 행동을 바로 말해주진 않습니다. 구매자 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매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신규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광고를 더 해야 된다. 기존 유저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인 초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액션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액션까지 나간 지표들을 행동 지표로 정의를 하면은 팀원들이 훨씬 더 목표와 결과와 연결이 되어 있는 액션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팀장님들이 챙겨 주셔야 되는 게 이제
내가 세운 이제 이 팀의 KPI와 목표의 인과관계가 회사 전체 인과관계와도 잘 연결되느냐 이걸 이제 따져야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또 이제 OKR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회사의 OKR이 팀과 개인의 OKR에 뿌려지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 우리 팀의 행동, 결과, 목표의 인과관계가 회사가 원하는 큰 흐름에 잘 부합이 돼야 우리가 하는 일이 또 회사의 목표로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인과관계를 파악을 하고 우리 팀 혹은 뭐 다른 팀의 그 인과관계가 연결이 잘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팀장님들이 KPI를 세팅할 때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KPI를 설정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고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특히나 이제 경영진 분들과 얘기를 할 때, 이런 경우 또 다들 많으실 것 같아요. 똑같은 목표를 들고 가더라도 누군가는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 진취적이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는 네. 대표님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똑같은 목표를 보고, 이거 진짜 달성할 수 있는 게 맞냐,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제 이런 걸로 가장 많이 고통을 받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이고 정량적으로 KPI를 구조화해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는 의사결정자의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은 똑같은 목표라고 하더라도 너무 낮다 혹은 너무 높다라는 상반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보통 팀장님들이 이거의 뭐 의사결정권자, 여기서는 그냥 경영진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경영진 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설정의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OKR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OKR도 결국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KR과 KPI들을 관리하는 툴인데 이 툴을 어떤 방향성과 마인셋으로 운영을 할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저닝이고 두 번째는 딜리버리인데 참고로 이 개념은 그냥 제가 어디선가 주워 들었던 말들로 한 거라서 뭐 어떤 이제 근거가 있는 용어들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일을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단어들인데 비저닝은 목표나 KPI를 설정할 때 비교적 처음 풀어보는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 한 번도 안 해본 낯선 일들을 할 때 혹은 기존 방법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때 주로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 같고 딜리버리는 연속적인 문제를 우리가 늘 풀던 문제를 좀 더 이제 개선된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 혹은 되게 높은 수준의 운영 고도화나 전문성이 필요할 때 취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이는 좀 더 과감하게 목표를 세팅하고 이걸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교훈을 바탕으로 넥스트 레벨로 가자라는 방향성이고 딜리버리는 반드시 달성해야 돼. 미스하면 안 돼. 우리는 따박따박 우리의 목표를 달성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계단까지 올라갈 거야. 라는 접근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 방향성이 당연히 둘 다 맞다고 생각하고 틀린 방향성은 없고 그냥 각 이제 주어진 방향성에 따라서 목표와 KPI를 잘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방향성으로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뒷단에 이어지는 팀 운영도 달라져야 되고 그걸 잘 매칭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전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한 목표를 세팅을 하고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를 찾아서 정의를 하고 당연히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파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험과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되게 진취적인 또 팀원들의 태도가 필요할 거고 당연히 우리는 과감한 목표를 세팅했기 때문에 성과 그 자체보다는 팀원들의 역량과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태도에 대한 평가를 해야 아마 팀원들이 되게 합리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의 방향성을 따를 것 같아요. 반대로 딜리버리 개념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측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거 풀기 위해서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 더 개선해야 되는 연속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고 검증된 수단의 인풋을 더 넣어서 그걸 실제로 달성해야 되며 아마 팀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태도가 빠르고 진취적인 태도보다는 고도화된 운영에 더 이제 꼼꼼하고 세밀하고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이제 태도를 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방법에 따라서 나오는 성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 방향성에 따라서 팀을 운영하는 방향이 달라질 것 같은데 많은 이제 초보 팀장님들이 실수를 하는 게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과정을 이제 방법을 섞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감한 목표를 세팅했는데 뒷단에 이제 운영하는 팀의 운영 방식은 딜리버리 방향을 따른다던가 딜리버리의 방향성으로 목표와 KPI를 수립을 했는데 팀 운영은 비저닝의 형태로 하게 되면은 아마 팀원분들이 좀 방향성을 이해 못하겠다.
우리 팀장님은 말이 계속 바뀐다. 뭐 이런 말을 아마 주로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방향성에 맞는 팀 운영 방법이 있고 이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부서 내에서도 둘 다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사업부 내에서도 사업의 성숙도가 되게 높아서 따박따박 미스하지 않고 결과를 딜리버해야 되는 형태의 비즈니스도 있을 거고 부서 내에서도 비교적 신사업이라서 좀 과감한 목표 설정이 필요한 영역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두 방향성을 따로 나누고 각각 방향성에 맞는 방향으로 팀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네. 같고요. 외부 환경에 따른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외형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비저닝 어프로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이런 경영 환경이 되게 많이 급변하게 되면서 대부분 이제 회사들이 지속 가능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또 외부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의 기조가 좀 더 이제 딜리버리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또 이제 이런 목표 설정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니 그에 따라서 필요한 어프로치를 빨리 캐치를 하고 경영진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방향성을 맞추고 그에 따른 팀 운영의 방식도 바꿔가면 좋을 것 같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빨리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KPI에 대한 얘기를 했고 남은 시간은 최대한 이제 컴팩트하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팀장님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비개발자 컨퍼런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근무하시는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는 굉장히 많은데요. 비개발자분들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가 없어서 또 어떤 이제 유명한 이제 스타트업 투자사에서 그런 이제 컨퍼런스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계신 대부분의 팀장님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힘들어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주제도 들고 왔고 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계 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영어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 영어를 실제로 잘 못했고 막상 또 외국계에 들어가 보면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를 못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하진 못하지만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란 게 조리 있게 말하는 것 이상을 의미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영어를 능숙하게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 외국계 회사에서 유창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팀장 레벨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은 조리 있게 말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구나를 깨닫게 됐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스타트업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점점 저도 깨달았던 게 팀장에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협업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동료들이 주어지잖아요. 팀에 소속이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팀원들과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할 때 가장 큰 합의가 개인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으로 일하는 것보다 팀으로 일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정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여서 팀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팀으로 일할 때 그 협업을 굴려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뭐 텔레파시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협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팀장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너무나 중요한 협업을 이끌어내는 수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팀장들에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협업에 둔다면 팀장에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더 나은 결론을 창출해낸다.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팀원이 됐건 경영진이 됐건 유관 부서의 행동을 이끌어낸다. 이 두 가지가 팀장들이 명심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부터 6가지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6가지 스킬은 이 두 가지 목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론을 만들어낼 거냐,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한 행동을 이끌어낼 거냐. 두 가지에 따라서 6가지의 이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나의 결론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내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고 내 생각이 명확해야 되고 그게 상대방에게 잘 전달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시작하기 전에 나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되고 결론을 내린 근거와 배경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릴 때 배경, 근거, 결론 순서로 생각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근거들이 눈에 보이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아마 다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팀장들이 바쁘게 일하면서 협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팀장이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내 말을 되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팀장님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순서로 말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이런 배경이 있고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걸 말하면은 같은 결론을 생각해 줄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팀장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역순으로 말씀드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를 말하고 그 근거가 내 눈에 보였던 배경을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컴팩트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내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두 갈씩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고 다들 이제 중요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는 유연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 팀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보 팀장님들의 마인드셋 자체가 대화를 시작할 때 내가 설득하겠다가 깔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득을 하면은 좋은 대화고 설득을 못하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좋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좋은 대화라 함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되고 모르던 인사이트를 알게 되고 모르던 정보를 알게 되는 게 되게 좋은 대화인 거잖아요. 당연히 그 좋은 대화에서 내가 모르던 정보와 인사이트와 관점을 얻게 되면 결론이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게 됐음에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결론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같은 결말의 대화만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 의견만 전달하는 거니까. 저는 초보 팀장님들에게 요 마인드를 되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대화를 할 때 결론이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면 그냥 고집불통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화는 당연히 열린 결말을 기대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나보다 더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몰랐던 정보를 얻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결론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초보 팀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배경과 가설을 많이 공유해서 합의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최근에 많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강의나 컨텐츠들에서 중요도를 많이 말씀하셔서 다들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합의입니다. 단순히 배경과 가설을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경과 가설을 합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합의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일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몇 번 이제 스쿼드에 포함돼서 여러 스쿼드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성과가 좋았던 스쿼드와 안 좋았던 스쿼드를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혹시 네. 팀장님 스쿼드에 대해서 한번 아, 네네. 말씀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네네네. 계시니까. 네. 스쿼드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제 목적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별로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과 달리 각 기능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짧은 기간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을 스쿼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쿼드 내에는 뭐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기획자 이렇게 이제 섞여 있죠. 저도 이제 스쿼드에 포함돼서 이렇게 3개월, 4개월 동안 같은 프로젝트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는데 성과가 좋았던 스쿼드 예를 들어서 10주? 10주라는 말이 좀 웃기네요. 12주? 12주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과가 좋았던 스쿼드는 당장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 2, 3주 동안은 이 배경과 맥락과 우리의 가설적인 해결책을 합의하는 데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12주 동안 12주 중에 2주는 이제 가설 합의를 하고 나머지 10주만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과가 안 좋았던 스쿼드는 1주차부터 바로 실행을 하는 거야.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전자의 스쿼드는 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큰 문제들을 정의하고 그 큰 문제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후자의 스쿼드는 1주차부터 바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작은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배경과 가설을 많이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합의를 하고 기간이 주어진다면 합의하는 기간을 가지고 그 합의하는 기간을 가진다면 그 이후의 시간이 짧더라도 훨씬 더 가속도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신뢰관계 구축인데요. 이것도 뭐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제 장표에 계약서, 회의, 카톡이라고 써놨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비싼 것들이죠.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계약서를 쓰고 회의를 해야 되는 내용도 몇 줄의 메시지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어떤 힘든 대화를 하기 전에 당연히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초보 팀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한 영역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은 미팅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팅에서 내가 할 말을 다 준비해 가서 미팅에서 짜자잔 멋지게 이제 피칭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면 좋은 커뮤니케이션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좋은 의사결정과 대화가 일어나려면 사전에 나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쌓여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제가 드리는 팁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소에 유관부서에 칭찬할 일이 있다고 하면 칭찬 많이 하는 겁니다. 평소에 좋은 점 칭찬을 많이 해놓으면 제 나름 저에 대한 이제 신뢰 코인이 좀 쌓이겠죠. 나중에 좀 힘든 말을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많이 칭찬하는 거. 예를 들면 마케터 입장에서는 디자이너 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좀 네. 별론 것 같다. 네.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지만 평소에 제가 좋았던 거, 디자이너 분들 했던 것 중에 좋았던 게 있으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디자이너 분들이 제가 나중에 싫은 소리 할 때 좀 더 네. 너그럽게 네. 받아주시거든요. 두 번째는 유관부서와 같이 했던 일을 할 때 저의 실수와 저의 실패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팀장 입장에서 팀이 했던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같이 그 일을 했던 유관부서의 신뢰관계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팀의 실패나 실수를 감추려고 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면은 다른 유관부서의 신뢰를 금방 잃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평소에 껄끄러운 사람과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껄끄럽다는 게 이미 신뢰관계가 없다라는 말이니까 네. 평소에 가장 대화하기 껄끄러운 사람과 자주 얘기를 하고 만나면은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좀 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건데 소통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것도 이제 초보 팀장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커뮤니케이션을 프로세스 기반이 아니라 우연에 기반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초보 팀장님들에게도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때 먼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지를 먼저 정해놓고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한다고 하면은 뭐 아이데이션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실행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같이 실행했던 결과를 회고할 일도 있을 텐데 이때 그냥 뭐 해보고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이제 일을 할 건데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프로세스로 하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거며 이때 의사결정을 누가 할 거냐와 같은 기본적인 소통의 프로세스를 잡아놓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연에 기반하거나 그냥 이렇게 프로세스 없이 우연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그래서 결국 액션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초보 팀장님들의 비유를 하면 초보 팀장님들이 가장 또 많이 생각하는 그 실수가 본인이 단순한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그 대화에서 좋은 이제 정보 교류가 일어날 수 있게 장을 마련하고 대화 내용을 요약해서 잘 공유하면은 자신의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팀장님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건 대화가 아니라 사실 대화 이후의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네. 더 주도성을 가지고 대화가 끝난 이후부터 그 실제로 우리가 나왔던 대화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액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 체크를 하고 도움을 주고 서포트를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다 보니까 너무 또 급하게 설명을 드려서 아마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이따 또 추가로 받도록 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짧은 시간인데도 저는 옆에서 이제 들으면서 되게 너무 좋은 내용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짧은 시간이 짧지만 간단히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목표와 KPI, 그리고 KPI와 목표를 수립할 때는 각각의 이제 그 조직에서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과관계들을 잘 정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KPI를 뭘로 잡을 것인가. 아까 벤투 감독과 히딩크 감독이 네네.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각각 다른 KPI를 잡았던 것처럼 뭐 회사나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우리 팀의 이 다루고자 하는 어떤 일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의 팀장님들이 어떤 KPI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전인과 딜리버리도 뭔가 우리 팀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환경과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구성원들 그리고 또는 대표님이나 경영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목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제 팁 중에서는 가장 좀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어,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저도 이제 팀원으로의 입장으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미리 문제 정의를 충분히 하고 들어갈 때가 있고, 빠른 액션, 특히나 이제 요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바로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그게 그 자체가 뭔가 문제라고 착각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실행을 많이 하게 되면서 놓치는 것들이 있던데, 그런 점에서 합의나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득하면은 잘한 커뮤니케이션 이게 되게 또 마음에 와닿네요. 이게 네네. 설득에 실패하면 나쁜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게 사실 아니라는 것도 굉장히 오늘 좋은 이야기로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마치시고 이제 Q&A를 이제 진행할 텐데요. Q&A를 진행하기 전에 마침 또 오늘 발표해주신 이제 팀장 그리고 OKR과 목표 설정 그리고 이제 구성원을 케어하는 이제 리더십이나 이런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이제 웨비나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플렉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웨비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HR 담당자분들도 계시고 또 대표님이나 경영진 분들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HR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HR 부스팅 워크숍이라는 것들을 지금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Q&A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히 들으세요. 새 창으로 띄우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한 달 안에 그 회사의 어떤 HR 제도를 셋업하는 HR 부스팅 워크숍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팀장님, 그 서현직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OKR이라든가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런 팁들과 함께 회사에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 뭐 OKR이나 뭐 리더십이라든가 그 밖에 뭐 평가나 채용 여러 가지 이런 HR 이슈들에 대해서 1개월 동안 압축해서 셋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이제 워크숍이고요. 이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회사에 맞는 맞춤형 HR 제도를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요런 워크숍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점이 있다면은 대부분 HR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고 또는 이제 너무나 많은 오랜 기간들 동안 이제 컨설팅을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서 어떤 빠르게 수시로 변화하는 어떤 HR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달 안에 이제 빠르게 워크숍의 형태로 함께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접 이제 만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으로 실제 회사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도 하고요. 단기간에 이제 HR 제도를 구축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이제 웨비나 때 얘기 나왔던 것처럼 OKR 코스도 있고 또는 리더십 코스, 또 조직 문화, 개인 평가, 채용, 노무 이렇게 6가지 코스로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코스마다 이제 선택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총
이제 3회 워크숍을 일단 진행이 되고요. 이제 강의와 함께 이제 직접 회사가 이제 강의만 듣고 회사에서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회사에 맞는 과제를 내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같이 수행을 하고 저희 플렉스도 같이 그 과제에서 함께 고민하고 결론을 도출하면서 결국 한 달 후에는 원하시는 이제 HR 제도를 만드실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가치를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코스는 바뀔 수 있지만은 이제 OKR 같은 경우도 개인 평가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3회차 나누어서 각각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전달 드리고 과제를 함께 수행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이런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HR 진단 미팅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진단 미팅을 무료고요. 이 무료 진단 미팅을 통해서 실제로 이 워크숍이 도움이 되겠다 하면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제 중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이제 홀딩하실 수 있으니까 이 무료 진단 미팅을 한번 꼭 신청해서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채팅창에 저희 워크숍 신청하실 수 있는 이제 구글 폼 링크와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런 분들 설명드리는 이제 전화 이제 문의 연락처도 저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거 통해서 한번 신청도 해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전화로 이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더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 이제 Q&A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Q&A는 준비해 주신 이제 사전 질문들이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들도 같이 소화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전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일단은 좀 오늘 주제와 좀 이제 좁혀서 함께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7가지 정도를 이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KPI는 팀장과 팀원이 함께 고민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간의 합의가 끝까지 되지 않을 경우 이제 이럴 경우들이 있는데 팀장의 기준으로 KPI를 확정하는지 아니면은 바텀업으로 팀원의 기준으로 확정해야 되는지 약간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지 좀 고민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확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네. 일단 너무 공감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고 너무 공감되는 문제고 그리고 팀장과 팀원이 함께 고민해서 합의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걸 달성해야 되는 건 또 팀원이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알고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어, 팀장의 주장과 팀원의 주장이 둘 다 참의 관계다. 그러니까 둘 다 검증된 인간관계를 가지고 주장하는 KPI가 다르다라고 하면 사실 뭐 행복한 고민인 것 같고 이땐 사실 뭐 사소한 일이라고 하면 팀원이 직접 의사결정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큰 KPI라고 하면은 팀장이 가지고 있는 뷰를 가지고 더 상위에서 고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팀장님이 의사결정 해드리는 게 전 좀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검증되지 않은 KPI 때문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누구의 말 하나가 맞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 최대한 빠르게 가설 기반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KPI들을 최대한 검증해 본 이후에 어떤 KPI를 세울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I에 대한 좀 확신이 낮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팀장, 팀원 누구의 말을 듣기보다는 실행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비단 이제 뭐 마케팅뿐만 아니라 HR로 생각을 하면은 뭐 이래서 채용도 이제 목표가 있을 텐데 HR 담당자분들 달성해야 될 그럴 때 이제 어떤 KPI를 이제 달성을 해야지 우리가 이번 분기에 채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이런 논의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뭐 아웃바운드 소싱 달성 수 KPI가 뭐 목표 달성에 좀 더 근접하는 이제 KPI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팀장님의 입장에서는 전체 퍼널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기준으로 또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뭐 데이터를 좀 보면서 이제 같이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일 것 네. 같네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리더분들께서 실제로 업무가 정말 많고 너무 바쁘셔서 HR에서 주관하는 이벤트나 교육 등에 오히려 더 관심을 못 두시거나 인지는 물론이고 리액션 자체가 느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공감 많이 발견하는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보다 리더급이 관심이 없을 때 동기부여에 대한 타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분 대표님이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피플 아, 팀장님이시거나 네네네. 담당자의 꺾이지 않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이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이제 HR 담당자 분이나 네네. 대표님의 입장에서 좀 아, 예, 네. 고민을 네. 저도 이 질문을 봤을 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 저는 이제 또 팀장님들을 대변해서 의견을 드리자면,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이 낮다는 건 전 솔직히 좀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핑계.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도 여기 몇백 분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안 바빠서 듣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다들 바쁜데 시간을 내서 네, 쪼개서 오신 건데 그걸 왜 오셨을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들의 관심을 끄는 교육을 하려면 좀 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 회사 보안팀이 하는 보안 교육 너무 중요하죠. 네. 하지만 관심이 별로 안 가잖아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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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뭐 예를 들면 뭐 팀 관리를 위한 뭐 리더십 교육 이런 거 당장 어떻게 도움이 될지 잘 안 와닿거든요. 네, 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지금 막 이제 인사평가 또 막 하실 테니까 팀장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 이런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다라고 하면 그걸 캐치를 해서 예를 들면 뭐 세계 유니콘 스타트업을 경험한 인사팀장이 알려주는 뭐 평가 잘하는 노하우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팀장들이 기가 솔깃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순히 바빠서 어떤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기보다 이게 내 실무에 당장 오늘 내일 할 일에 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교육 아젠다라던가 지금 우리 회사의 팀장들이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보고 그거에 맞는 맞춤형 이제 교육을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이미 이제 탄탄하게 하시는 곳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담당자분들도. 근데 이제 뭐랄까 뭐 약간 이제 접근하는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추상적이거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KPI를 측정하는데 매몰되는 비용과 실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사이에서 리소스 분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이 지표를 보는 게 맞는가, 이 데이터를 쌓고 분석하는 게 쓸데없는 일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네요. 이건 약간 교육을 넘어서 실제 팀장님의 네네. 입장에서 좀 네. 고민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추론을 해보자면 이 데이터를 쌓고 분석하는 게 쓸데없는 일이 아닌지 고민된다는 말은 이미 인과관계가 없는 지표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PI 설정이 잘못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그걸 측정하는 팀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또 안 되겠죠.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힘들게 또 측정을 하라고 하니 제 생각에는 KPI가 인과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고 실제로 수치가 올랐을 때 목표가 같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되게 명확한 KPI임에도 불구하고 측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측정하기 힘든 그런 형태의 지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좀 다른 팀이나 외부의 리소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정성적인 KPI도 추종하는 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외부 서베이 업체를 쓴다라던가 혹은 내부의 데이터 팀이나 개발팀이 있으면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도움을 받아서 좀 이제 자동화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받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게 확실히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처방이 다른 것 같고 만약 인과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거면 KPI 설정 자체를 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새해 연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실무급 팀장님들끼리 이제 이런 목표를 설정하실 텐데 이제 뭐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님 경영진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HR 파트에서 교육을 담당하신 담당자분들은 이런 KPI와 이제 인과관계, 목표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을 회사에서 만들어서 오히려 HR 쪽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그 새해 플래닝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과
목표가 충분히 명확한지 검증하는 방법은 네, 이거는 방금 질문 나온 거랑 좀 네, 비슷하기도 네. 아마, 네. 조금 더 이게 직급이 높으신 분의 질문인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팀원이나 뭐 팀장이나 팀원이 이해를 못하는 거, 그래서 좀 답답하다. 이런 이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추측키로는. 근데 제 생각에 명확한 목표의 기준은 부연 설명이나 추가적인 기준이나 설명 없이도 이해가 가능한 게 가장 좋은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또 직급 높으신 분들은 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비저닝 차원도 좀 이렇게 장대하고 광대해 보이는 목표를 세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 팀장이나 팀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업계 1위의 브랜드가 되자. 압도적인 업계 1위의 브랜드가 되자라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실제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팀장이나 팀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압도적인 건 얼마나 압도적이어야 되지? 예를 들면 2위 대비 뭐 2배 많아야 되는 건가? 그쵸. 예. 네. 그리고 1위의 기준은 뭐지? 뭐 점유율인가? 뭐 매출인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실 되게 의도든 저도 이해를 하나? 되게 부여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말씀하셨던 건 이해를 하나 팀장이나 팀원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팀장이나 팀원이 듣고 추가적인 기준이나 설명 없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수치 기반의 목표가 명확한 목표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팀장은 실무도 그리고 경영 이제 리딩도 팀 리딩도 함께 해야 되는데 결국 실무 영역과 리딩한 영역을 어떻게 똑똑히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 주셨고 좀 연결된 질문으로는 이제 팀장이 자기 개발을 한다면은 실무를 잘하는 것보다 이제 리딩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네네. 뭐 요즘 팀장 뭐 리딩하는 데 대한 뭐 아티클이나 컨텐츠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는 것 같고. 네. 이거 제가 바로 어, 답변 드릴까요? 네. 네, 질문이 좀 긴데 요것도 제가 이 질문 되게 참고로 되게 장문의 질문인데 이분의 상황을 제가 이해해 보자면 되게 초기의 스타트업이고 팀장의 역할이 처음인 분이 이제 팀장이 돼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의 역량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 초기 스타트업은 이런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 경험이 없는 주니어가 그냥 팀원을 약간 대표해서 팀장이 되는 경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이 팀장이 되게 힘들어 한다면 잘못 선정된 게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에서 대부분 일 잘하는, 그러니까 성과를 잘 내는 팀원을 팀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팀장이 되려면은 피플 매니지에 대한 열정과 그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실무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일 잘하는 성과를 잘 내는 팀원한테 팀장 일을 맡겨놨다가 되게 힘들어하다가 피플 매니저가 싫어서 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은 한 명 잃으면 너무 큰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정말 피플 매니지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고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이 팀장들의 엄청난 막 이런 리딩 역량이나 막 리더십을 길러주기보다는 스타트업이 초기 스타트업 해야 되는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죠. P&F를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험과 가설 검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어, 팁을 그런 그 역량을 더 개발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본인도 팀원도 시행착오를 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좀 이제 팀 리딩에 대한 역량보다는 실제로 지금 팀이 수행해야 되는 가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험 테스트들을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KPI에 없는 새로운 KPI를 추가하고 싶을 때 기준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이것도 연말, 연초에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일 텐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덜 중요한 KPI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게 있는 것 같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KPI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결과값으로 검증이 되셨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실 것 같고 뭐 그런 경우는 아마 크게 뭐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경우일 텐데 즉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에서 완전히 새로운 KPI를 수립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저는 이 경우도 가설과 검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년짜리 KPI를 세우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위를 쪼개서 예를 들면 한 달, 한 분기의 KPI만 일단 수립을 하고 최대한 많은 가설 기반으로 유사 KPI들을 세운 다음에 한 달, 두 달 운영해보고 걸러낼 거 걸러내고 이게 맞는지.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추려서 걸러내고 그래서 한 번에 1년짜리 KPI를 세우지 마시고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잘라서 적어도 뭐 3, 4개월 뒤에는 좀 확정적인 KPI를 수립할 수 있게끔 가설을 세우고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테스트를 해나가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마지막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이 본인의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을 때 어떻게 말을 드려야 될까? 네. 어, 약간 피드백 문제가 네네네. 근데 제 생각엔 여기서 이제 성과가 실제 어떤 수치적인 성과인지 역량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수치적인 성과, 즉 이 사람이 아까도 우리가 행동지표, 결과지표 얘기를 했는데 행동지표는 팀원들의 액션과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본인이 담당하는 행동지표의 성과가 좋지 않으면 사실 이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성과가 좋다 안 좋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일을 방지하자고 KPI를 세우고 행동지표와 결과지표를 나누는 거니까 그 KPI 기반으로 객관적인 얘기를 하시면 좀 최대한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전 질문은 이제 다 소화를 했고요. 지금 이제 5시가 넘어서 저희가 모든 질문을 실시간 질문도 되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한 서너 개 정도 좀 네네. 중요한 것들을 좀 같이 보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음, 예. 강예원님, 5월의 미니님께서 커뮤니케이션 팁 중에 신뢰의 구축으로 3가지만 추천해 주셨는데 네. 껄끄러운 사람과 자주 얘기할 때 이제 네. 어떻게 얘기하는지 팁이 있을까? 네. 저도 이거 약간 궁금하긴 했는데. 아, 제 생각엔 이제 그냥 일단 자주 대화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저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일 잘하는 팀장님들을 선배 팀장님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깨닫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어, 제가 항상 가장 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항상 어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지나다닐 때 들어보면 엄청나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고 거창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관찰했던 일 잘하는 팀장님 중 저도 아직 되게 모자라긴 한데 가장 이제 이건 나도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라고 캐치했던 거는 도움을 요청하는 앵글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껄끄러운 사람일수록 내가 너에게 뭔가 설득하러 왔다. 내가 지금 너에게 뭔가 이제 인프팅하러 왔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당신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걸 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좀 도와달라는 앵글로 어프로치를 했을 때 보통 그렇게 껄끄럽고 좀 평소에 관계가 안 좋던 사람들도 마음을 많이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선배 팀장님을 보고 써먹으려고 하고 있는 팁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도움을 드리는 앵글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비오리지널 비유 님이 좀 기시네요. 네. 그 정신없이 매일의 업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이제 현진님처럼 자신만의 프레임을 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팀장으로서 이제 좀 네네네.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네. 이런 업무나 조직 관리 러닝을 잘 쌓아나가기 위한 팁이 있다면은 팁이요. 제 생각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전 호기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호기심이 있으면은 뭐 야근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호기심이 있으면은 그 호기심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답을 찾으려고 할 거잖아요. 저도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회고하는 걸 까먹기도 하고 그냥 좀 수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들은 그냥 스킵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호기심이 되게 좋은 일 잘하는 팀장님들을 보면 그런 수치 변화에 되게 민감하고 그거에 호기심을 가지고 진짜 그냥 정말 본인이 궁금해서 이게 왜 이렇게 움직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안 움직였는지를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지만 호기심이 강한 팀장님들을 보면 항상 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셔서 일단 내가 하는 일에 좀 호기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소프트한 부분이 하나가 생각나고 두 번째는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예측한 걸 좀 블랙 포인트로 몇 가지 적어 놓으면 되게 빠른 회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를 내가 스스로 예측해 보는 거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를 미리 적어 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냥 그것만 빨리 비교해 봐도 내 생각, 즉 가설이죠. 내 전략
중 뭐가 틀렸는지 바로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부분 위주로 해고를 하면 되니까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설과 그로 인해서 달성된 것으로 내가 예측했던 결과를 적어 놓고 실제 결과랑 비교해 보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바쁜 시간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벌써 10분이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재영님께서 팀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량적 관리, KPI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들 외에 팀장이 가져야 할 어떤 정성적인 애티튜드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동기부여라든가 팀원들하고 뭐 원어원을 하거나 뭐 피드백을 할 때 이제 실제 이제 네, 대화할 때 네, 어떤 노하우. 네, 네. 네. 마침 이 재영님이 말씀 주신 굉장히 비슷한 일이 저에게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KPI들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스프레드시트 열어서 엄청나게 많은 수치들을 써놓고 막 그 계산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바쁜 일인데 그걸 이제 채워 넣는 게 되게 이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팀원분들은 되게 복잡한 그 수치들을 계산을 해내고 그걸 잘 이제 넣어서 공유하는 걸로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것마저도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KPI를 우리가 관측하는 이유가 일을 더 우리의 더 목표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근접하기 위해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아까 우리 블록 찾고 어디가 약한 연결고리인지를 찾았던 것처럼 사실 팀원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숫자를 뭐 엄청 복잡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거기 숫자를 채워 넣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 방법론을 팀원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팀원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팀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채워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채워 놓고 나서 와 잘했다. 나 이제 팀장님에게 칭찬받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팀장이 그 행위를 통해서 팀원에게 기대하는 건 내가 KPI들을 이렇게 다 채워넣어 봤더니 요 지점이 문제다. 요런 이유로 아마 요게 지금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것까지 기대를 하는데 대부분의 팀원들이 그걸 누락하고 채워넣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그것 자체로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껄끄러운 대화가 시작되죠. 팀원은 고생해서 채워넣는데 팀장은 또 이거 왜 이러냐고 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게 채워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건 수단이고 내가 팀원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이런 이제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다라는 좀 이것도 애티튜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싱크가 이제 자주 이루어지면 네네. 이게 서로 이제 좀 더 대화가 될 수.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문도 오늘 이제 소화를 다 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현직님한테 이제 그동안 이제 팀장으로서의 어떤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그동안 이제 브런치에도 이제 남겨주시고 그런 아티클들을 보고 하셨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재를 교육하는 HR의 이제 맥락으로 이렇게 발표를 좀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아,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또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저도 그 용건님 말씀하셨던 워크샵 그걸 들으면서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호기심이 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인사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저도 여러모로 배운 게 많고 또 네,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웨비나 진행했던 발표하셨던 이제 자료와 이제 다시 보기 영상은 저희 이제 플렉스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HR 담당자 커뮤니티, 플렉스 커뮤니티에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채팅창에도 링크가 나갈 겁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못다한 궁금증이나 질문들은 플렉스 커뮤니티에서 이제 HR 담당자분들과 함께 또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HR 부스팅 워크샵 저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컨설팅이나 내부에서 어떤 HR 제도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들을 한 달 안에 이제 워크샵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 또 링크가 나가고 있으니까 구글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거나 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잘 안내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렉스 웨비나 이제 벌써 12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내리고
이제 내년에 조금 더 HR 담당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이제 이런 강의도 있고 좀 더 이제 담당자분들끼리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시면서 좀 더 고민들을 이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내년에 또 이제 좋은 얼굴로 이제 함께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